검찰이 지금 제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우병우에 대한 그 영장 문제, 수사 문제는 검찰이 사실은 국민의 그 심판대에 올라와 있는 거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내가 적폐 세력이다. 자기 정권은 적폐 1호로 나를 손봐달라는 지금 선언이나 마찬가지라고 봐요. 그럼 또 훌륭한 분들이네요. 그럼 또 훌륭한 분들이야. 나를 손봐라는 것은. 그렇죠. 예. 그러니까 자백하는 거죠. 적폐 세력임을 자백하는 거예요.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 교수님. 이거 어마어마한 자리더라고요. 검찰국장. 그럼요. 검찰의 꽃입니다. 제가 알기에. 정치권에서 늘 그 자리가 수사 꽃이죠. 뭐 모든 그 과를 다 통제하고 있는데 이분하고 통화를 여러 차례 해요. 안태근, 이영렬, 김수남. 검찰 수뇌부는 다 전화하는데 다 안부 전화예요. 2달 동안 집중됩니다. 안부 전화가. 곧 촛불이 있을 터이니 촛불에 데이지 않고 살아남길 바란다. 이건가요? 그렇죠. 그 검찰국장이 실질적인 인사권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청와대 민정수석과 대통령,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인사권을 갖고 있지만 개별적으로는 좀 챙길 수는 있는데 안을 만드는데 여기는. 안을 만들고 상시적으로 검사의 일거수일투족하고 성적들을 다 매겨서 올리는 거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실세라 그러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재화 변호사님, 아까 이 직권남용. 광주지검에 전화한 게 직권남용이냐 아니냐라고 하는데 이제 여기서 다뤄지지 않은 측면이 또 하나 있어요. 뭐냐 하면, 그분들이 압수수색을 하지 않았습니까? 기소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만약에 직권남용, 그러니까 이건 미수다. 이랬는데, 그 윤대진 부장검사와 그 다음에 변찬우 지검장이 전화를 받고 자기가 해야 될 것을 안 하면 두 사람은 직무유기에 공범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죠. 사실은 그걸 따라도 위법한 명령에 따르는 것은 면책되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것까지 봐줘야 돼요. 우병우 민정수석이 전화를 받고 자신은 원래 그 업무상 과실치사죄로 기소를 하려고 했었는데 틀어버렸다. 또는 서버에 대한 중앙정산실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려고까지 했었는데 그걸 하지 않았다. 직무유기죠. 그거는 별도로 성립하는 거예요. 그럼 논리적으로 그러면 귀결이 되네요. 그 두 분들이 검찰이나 특검 수사에 가서 어떤 외압을 받았다는 얘기를 안 했겠네요. 아니요. 그거는 저는 했다고 보는 게요. 그래요? 위정으로 범죄 사실에, 구성력 범죄 사실에 외압을 행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알아보기 위해서 전화했다는 부분이 위정이라고 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두 분은 전화로 외압을 행사했다는 사실은 인정하는 진술을 했던 거는 분명합니다. 그래야지 위증으로 갈 수가 있으니까. 나는 외압을, 그러니까, 통상 업무적인 일이었습니다. 이제 그 청문회 나와서 그냥 전화했는데 확인하려고 전화했습니다.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조사해보니까, 이 두 분이 압박을 좀 받은 것 같아? 그럼 당신, 아니네. 난 교수님 견해가 더 맞는 것 같네. 왜냐하면. 사실관계는 다 확보를 해놓고. 아니죠. 법률적 판단만 달리한 거죠. 아니죠. 그게 아니라 두 분이 진술을 나 외압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검찰이 그 부분은 잠깐만요. 맞지만 외압이라고 느끼지 않았습니다. 외압으로 느끼지 않는다. 근데 그래도 너 거짓말한 것 같아서 위증 놓더니 영장 전담 판사가 외압받지 않았는데 왜 위증을 놓지? 기각 이렇게 만든 거 아닐까요? 아니 사실은 이게 특수본에서만 한 것이 아니고 이미 특검에서도 윤대진 검사는 이미 진술을 했었어요. 그리고 그 정도면 이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주관적으로 외압을 느꼈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판단하는 게 아니고 그 정도면 일반 검사라면 외압을 느꼈을까? 제3자적 시각에서 판단하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 이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불구속 결정은 큰 틀에서 보자면 검찰의 수사 부실일 수밖에 없고요. 우병우 수석을 치는 순간 검찰 수뇌부 닫혀야 되고 사실 연쇄 도미노가 발생되면 검찰 조직에 대한 너무 이게 위험이 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은 했다는 티는 내야 되니까 언론 플레이는 세게 한 거죠. 세게 했죠. 그래서 뭐 40명, 50명 가까이 부르고. 참고인 불러다 조사는 세게 하고 결과는 이제 우리가 솜방망이 처벌하고 넘어가는 것밖에 방법이 없겠다. 그리고
다 봐준 거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특히 2014년 그 정윤회 문건 파문과 관련해서는 정확하게 사실이 밝혀진 게 하나도 없거든요. 예.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는 뭐 국회에서 특별법을 만들든지 해서 특검을 해서 진실 규명을 하고 관련된 자들을 다시 불러서 조사해서 새 정부에서 처리할 수밖에 없다. 예,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네네. 결국은 이 우병우 사태의 그 진앙지, 그러니까 2014년 5월 민정수석실에 비서관으로 맞습니다. 들어갑니다. 네. 그리고 그때 2월에 사실 국정농단 사태가 그때 불거질 수 있을 그렇죠. 때 무슨 국정농단입니까? 오히려 거꾸로 갔죠. 예. 사실은 사건의 본질은 그 저기 뭐 비서실세. 정윤회 예, 소위 말하는 비서실세 거기서 뭐 대한민국 권력실세 순위는 1순위는 최순실, 2순위는 정윤회, 예. 3순위가 대통령이다. 예. 라고 하는 그 문건에 대해서 박관천 경정의 예. 예. 그 보고서였죠. 근데 거꾸로 대통령이 뭐라 그랬어요, 그 당시에. 오히려 그거는 문제가 안 되고 왜 이 문건이 밖으로 왜 유출됐냐는 거기에 키포인트를 찍어주지 않습니까? 국기문란이라고 가이드라인을 쳐주고요. 소위 말하는 국기문란 사건이 이제 거기서 나온 그리고 거죠. 이른바 그 기획안 기술자가 우병우라고 추정을 하고 있고. 그렇죠. 저희는 그렇게 이제 보고 있죠. 아마 그 맞을 겁니다. 예, 아마 관심을 그쪽으로 이제 돌린 게 그 당시 성공했죠. 예. 그 당시는 성공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죠? 결국 대통령이 탄핵되고 구속까지 갔습니다. 아마 그때 우병우 수석이 예. 정확하게만 했더라도 아마 이와 같은 국가적인 불행한 사태는 없었을 거예요. 탄핵이 좀 더 일찍 오진 않았을까요? 그렇진 않았을 겁니다. 그때 문건 파문을 취재했던 이제 세계일보 기자들까지도 예. 사실 생명의 위협을 느끼기 때문에 몸 안에 칼을 지니고 다니고 아이의 등하굣길을 챙기고 이랬다는 거거든요. 권력으로부터 상당히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고 지난번 헌법재판소 그 탄핵 심판 재판 때 나와서 진술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때 당시에 이제 권력 서열 1위가 정윤회, 2위가 최순실, 3위가 박근혜 대통령이다라는 문건이 올라갔던 건데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결국 정윤회는 이혼 소송을 하면서 사라지잖아요. 아웃됐고, 예. 아웃되면서 사실 최순실이 정권을 쥐고 모든 것을 하다가 결국에는 이 엄청난 사달이 나게 된 것인데 결과적으로 보면 이 컨트롤 타워가 누구였을까? 예. 결국에는 우병우 전 수석이 이것을 다 정리했을 가능성이 있는데 끝까지 나는 최순실을 모른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병우 수석이 무죄를 받겠다, 무죄 취지로 끝내 본인이 이제 승기를 잡겠다고 하지만 이렇게 끝내서는 안 되는 거죠. 1,700만이나 되는 시민들이 촛불을 그렇죠. 들고 외쳤던 적폐청산이 있는데요. 교수님, 이게 만약에 새로운 정부에서 정말 이 검찰 개혁을 하려면 물론 이제 수사권, 기소권 분립, 그다음 공수처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도 있지만 사실은 모멘텀 계기를 잡아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2014년 12월에 있었던 이른바 비선실세 문건 사건 이건 재조사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마 조사가 되지 않겠어요?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그거는 이제 왜 이제 문제가 됐냐면은 가장 커다란 게 예. 일단 문건 유출된 거 아니에요. 어쨌든 간에 예. 표면적 문건 유출 아니에요. 그럼 거기에 대한 문건 유출에 관련된 국가 기밀이니까 예. 당연히 그걸 수사를 해야죠. 그걸 수사를 하다 보면 이제 본격적으로 수사가 더 누가 넓어진다고 막았는지. 봐야죠. 예. 그렇죠. 어떻게든지 그 내용이 다 밝혀져야 될 겁니다. 예. 그 다음에 모멘텀 말씀하셨는데 검찰 개혁은 이래요. 지금 우리나라 이제 이 헌법 개정할 때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게 예를 들어 지금 기소 독점주의 아니겠습니까? 검찰에 대해서 예. 이 부분은 상당 부분 좀 아마 개정되겠다가 아마 제가 알기에 대부분의 그 대통령 이번에 선거에 나오신 후보들이 다 검찰 개혁 얘기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예, 기소권, 수사권 분립은 5명이 공이 다 얘기하고 네, 있죠. 그래서- 홍준표 후보는 이렇게 얘기했죠. 가만히 있다가 뭐라고 했네? 나는 찬성 안 할 줄 알았죠? 저도 찬성입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렇게 똑같이는 안 했고, 예. 그렇게 살짝 약을 올리면서 결국 수사권, 기소권 분리해야 된다. 그래서 5명 다 찬성한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어떤 분이 대통령이 되시든 간에 제가 볼 때 검찰 개혁은 아마 거의 피할 수 없는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요거는 있어요. 공수처 설치하느냐 안 하느냐에 대해서는 조금 제가 볼 때 견해가 좀 다른 것 그렇죠. 같고. 하지만 어쨌든 이대로 가서는 대한민국 검찰을 이대로 갈 수는 없다라는 것은 예. 공통된 인식이기 때문에 아마 큰 변혁은 일어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지금 재밌는 얘기가 검경 수사권 조정 얘기가 또다시 나오는데요. 만약에 경찰이 우병우 전 수석을 수사했으면 100% 구속됐을 거다. 검찰이 수사했기 때문에 이게 제대로 안 된 것이다. 경찰에게 수사권 주고 수사해봐라 하면 아마 제대로 했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한마디로 있습니다. 정리하면 우병우가 우병우를 수사한 거예요. 아니, 우병우의 수사를 우병우 아바타가
본인이 한 거랑 본인이 한 거다. 마찬가지죠. 가끔가다 이렇게 1년에 한 번, 한 2년에 한 번씩 이렇게 아주 그럴듯한 얘기들 하세요. 예. 그런데, 자, 이제 요 얘기를 조금 더 받아서 가면요. 수사권, 기소권 분립하게 되면 어쨌든 수사권이 단지 경찰에만 넘어가는 게 아니고 고위공직자에 대해서는 공수처로 가고 이게 일란성 쌍둥이처럼 묶어가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경찰인데 뚝 떼서 경찰인데 주는 것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수사청과 기소청을 분리시키고 그다음에 수사청에 권력형 비리나 이런 부분은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를 만들고 이제 검사들도 수사를 하고 싶은 사람은 수사청에 오는 거예요. 수사청에. 그러니까 한 사람에게 모든 것들을 독점을 해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경찰도 그 수사청의 일부에 경찰 수사가 있고 그래서 수사청 안에는 경찰 그다음에 수사검사 그다음 이동은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이동은. 기소 담당하고 싶은 사람은 검사가 돼서도 기소청에 있고, 그다음 수사청에 가고 싶은 사람 수사청에 가고. 그렇게 하면 경찰이 결국 뭐 지금 능력이 되느냐 이런 문제는 해소되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도 이제 좀 교통 정리 좀 해주실 필요가 있는데 같은 시간에 특검에 그렇게 토요일이든 일요일이든 나와서 수사에 협조했던 고영태 씨가 전격 긴급 체포인가 아니면 구속영장 집행인가? 체포영장 집행을 한 거죠. 아, 체포영장 집행. 오보들이 좀 나왔는데. 긴급 체포가 아니고. 체포영장은 무슨 차이죠? 긴급 체포는 혐의가 있다고 해서 지금부터 당신을 체포한다. 이렇게 하면 48시간 내에 영장을 청구해야 되는 거고요. 체포영장은 소환에 불응했을 때 법원에서 이미 영장을 발부받아서 집행하는 겁니다. 교수님, 그런데 주진우 기자가 이제 약간 이렇게 그 블러핑, 기름이 좀 있더라도,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변호사가 출석 일정을 조정 중이었다. 도망가겠다는 뜻도 아니고, 출석 안 하겠다는 것도 아니었고, 그런데 체포영장을 그 같은 시간에 뭔가 또 기술이 들어간 듯한 냄새가 나지 않나요? 근데 저도 이제 그 기사 받고 그다음에 그 검찰 수사관이 그 고영태 씨가 살고 있던 기흥이라는 아파트까지 가서 문을 뜯었더군요.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긴급 체포를 할 때는 뭐 그런 일은 충분히 있다고 봐요. 뭐 영화에서도 많이 장면이 나왔지만 다만 이제 이런 건 저는 이 생각이에요. 두 가지로 분리해 볼 수가 있는데 과연 고영태라는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신가에 대해서는 인식은 좀 다를 수 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내부 고발자 순수하게 그래서 마치 뭐 엘리자베스 매닝과 같거나 아니면은 과거에 뭐 이문옥 감사관 또 이지문 중위와 같은 정말 사회 정의 공익을 위해서 자기 희생한 내부 고발자냐 아니면은 자기 사익을 추구하다가 결국은 뜻을 못 이루니까 내부 고발자로 됐느냐? 요거는 좀 이제 좀 차이는 좀 있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일방적으로 고영태 씨를 비난하고 싶은 생각도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고영태가 뭐 잘했기 때문에 마치 의원화할 필요는 없다. 그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요 체포영장 요 관련해 가지고는 사실은 지금 뭐 앵커께서 말씀하셨듯이 좀 주진우 기자 표현에 되면 이미 변호사 선임되어 있는데 검찰이 서두른 거 아니냐. 마치 뭐 어떤 우병우하고 같이 빠다치기 위해서 한 게 아니냐라고 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꼭 그럴 것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제가 오전에 그 고영태 변호인하고 통화를 하고 왔었는데. 김모 변호사요? 통화를 하고 왔었는데 금요일 날 일방적으로 해서 월요일 날 나오라 그랬다고 합니다. 금요일 전화해서 월요일 날 나와라고 했는데. 지난주 금요일 날 해서 이번 주 월요일 날 나와라. 그러니까 이제 월요일 날 주말에는 그 월요일 날 변호인을 선임하고 변호사가 내가 이제 선임을 했다. 그래서 소환 일정을 좀 조절하자. 이렇게 지금 이야기되어 있고 우편으로 선임계는 제출하겠다. 이랬었는데 그 검사 이야기는 변호인이 선임계도 제출 안 된 상태로 불쑥 전화 와서 일정 조정을 하고 이러니까 우리 그때까지는 우리 도달을 안 했다. 그래서 월요일날 나오라 그랬는데 안 나왔기 때문에 체포영장 발부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지금 고영태 같은 경우는 검찰이나 특검에 수차례 가서 진술을 다 했었거든요. 소환에 불응한 적이 없고. 소환에 불응한 적이 없고 도저히 위험도 없고. 그 다음에 지금 경찰에서 검찰로 사건을 뭐 사기 사건 이 부분은 다 혐의 없으면 올라갔었고. 그 다음에 지금 알선수재 문제 인천 세관 뭐 사무관 관련해서 승진 관련해서 2천만 원을 수수했다는 의혹 부분은 뭐 최근에 나온 것이 아니고요. 그 긴급성이 별로 없어요. 이미 오래전서부터 나왔죠. 긴급성이 없어서
그게 저는 또 때마침 시간대도 그 지금 우병우 영장 기각이 나기 직전 타이밍에 예. 체포영장을 집행했잖아요. 이미 그러니까 저는 물타기의 성질도 있다고 봐요. 예. 장윤성 기자님, 그 다른 판단하고 있다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네. 시간상으로 네. 대단히 흥미로운 시간들이 나와요. 금요일 날 전화해서 월요일 날 나와라. 월요일 날은 우병우 영장 청구하는 날이거든요. 네. 그럼 영장 청구하는 날 영장 청구에 대한 관심을 좀 흐트러놓기 네. 위해서 그렇죠. 고용태라고 하는 핫한 인물을 네. 띄우려고 했던 거 아닌가? 라는 의혹을 가져보기에 충분한 개연성이 예, 있는 그리고 거 아닌가 싶어요. 우병우 영장 기각되고 그거 보니까 그 바로 직후인 것 같아요. 네. 뭔가 스탠바이 됐다가 만약 안 되게 되면 치고 들어가려고 하는. 네. 야, 우리 그런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예. 그러니까 충분히 상식적이고 합리적으로 해볼 만한 의심이라고 우리 생각. 드라마 작가 한번 할까요? 뭐 그래도 될 것 같아요. 아니 이제 드라마와 관계없이 이제 예. 많은 국민들이 박근혜가 내려가니 세월호가 올라오더라. 예. 뭐 이런 얘기 했는데 이제 우병우 불구속이 되니 또 이제 고영태를 잡아가는구나. 이제 이런 얘기들을 이제 SNS에서 사람들이 하기 시작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문제는 앞서 말씀 주신 대로 그 인천세관 2천만 원 그 수수와 관련돼서는 계속됐던 사건이고 긴급성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고 또 하나 포인트는 최근에 예. 이제 저희가 오마이TV에서 취재 중에 있는데 최순실 비밀사무실과 관련된 거예요. 예. 그 최순실 씨가 문고리 3인방들에게 해마다 수천만 원씩 돈을 줬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거야말로 긴급사안으로 안봉근, 이재만 비서관에 체포해야 대해서 되는 거죠? 체포를 해서 수사를 해야 되는 사건이죠. 근데 이분들에 대해서는 긴급적으로 수사를 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혀 듣지 못했어요. 근데 이 부분은 그냥 놓치고 있으면서 왜 고영태 씨에 대해서만 이렇게 아주 가혹한 칼을 들이대는 것이냐에 대해서는 예. 논란의 여지,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 또 하나는 예컨대 고영태 씨가 최순실 씨의 비밀 사무실을 검찰에 제보를 하고 압수수색의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압수수색은 하지 않은 가운데 고영태 씨를 긴급 체포 혹은 체포하려고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1시간 40분여 동안 실랑이를 하고 이랬다면 그 자체로 검찰이 왜 이런 식의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 것인가. 그리고 시기도 묘하게 우병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 실질심사와 맞춰서 했다면 여러 가지로 의심해 볼 만한 구석들이 많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의혹입니다. 의혹이고 예, 이제 의혹이죠. 국민들이 상식적인 차원에서 갖는 의혹을 이제 우리는 대변해야 될 그럼요. 의무가 네. 있고요. 자, 이제 이런 거란 말입니다. 그 박근혜 대통령도 계속 억울하다. 그다음 최순실도 억울하다. 그러면서 두 분이 지금 버티고 있는 단 2명의 인물인데 네. 이들이 갖고 있는 주장은 뭐냐면 고영태가 자기 사리사욕에 욕심을 채우려고 그러다가 잘 되지 않으니까 최순실과 박근혜 대통령을 엮어서 그렇죠. 큰 기획을 짠 거다. 라는 주장을 계속했단 말이에요. 네. 지금 고영태 긴급성이 없는데 저렇게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집행한 것이 한간의 사람들은 큰 흐름을 바꾸려고 하는 뭔가 보이지 않는 손이 움직이고 있는 거 아닌가? 드라마 작가 같습니까? 드라마 작가 하셔도 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예. 별개의 문제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아, 별개의 문제. 예, 저는 별개의 문제. 이 왜냐하면- 재판에 지장은 주진 않을 것이다. 예, 예. 이미 최순실 그 다음에 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범죄 소명은 오죽하면 전직 대통령인데 예. 그 영장 전담 판사가 구속시켰겠습니까? 예. 수없이 많은 법조계에서 그래도 전직 대통령이니까 도주 우려도 없고 뭐 증거인멸 할 그런 여력도 없는데 구속은 면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도 불구하고 영장 전담 판사가 구속을 했어요. 그건 아까 이 변호사님 말씀하셨잖아요. 70%까지 충분히 소명이 됐다. 70% 이상 됐다. 예. 그렇기 때문에 고영태 그 구속을 통해 가지고 이걸 흐름을 바꾼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예. 제가 볼 때. 그 알겠습니다. 부분에 대해서 시간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시간 마음껏 드릴게요. 민간인 불법 사찰 2차 수사 때 이제 장진수 전 주무관을 변론했잖아요. 예. 사실은 제보자 입장에서 간 거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은폐한 내용 부분에서 우리가 진술하기 위해서 정보를 주기 위해서 진술하러 갔는데 그래서 진무모 과장이 예. 어디 가면 모처에 노트북이 있다 이런 것들을 다 제보를 했었는데 예. 검찰이 수사를 압수수색 나온 것은 장진수 주무관의 집에 압수수색이 나왔어요. 저는 이 사건이 이렇게 다시 오버래핑 되면서. 오버랩 되는데 그건 뭐냐면
장진수 주무관이 당시에 계속 그 폭로를 하고 있었는데 그렇죠. 내부 고발자였었죠. 폭로할 재료가 얼마나 남았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였던 거예요. 그래서 고영태 부분의 압수수색 영장은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기소를 하면서 자기들 일단락을 시키려고 하는데 고영태를 놔둬버리면 추가적인 뭔가를 더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차단하기 위해서 긴급하게 했다는 거죠. 그렇게 보인다. 한 가지만 꼭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니, 이분들이 시간을 뭐 그냥 몇 점을 매놓고 쓰는. 아니, 장진수 주무관도 마찬가지고요. 대한민국에서 사실은 이른바 이제 그 공익제보자. 공익제보자. 그 이제 휘슬블로어에 대해서 아무런 법률 조치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문제가 나온 게 90년대거든요. 1990년대 중후반부터 소위 맑은 사회 만들기 차원에서 제기됐던 이슈들이 지금까지도 안 되고 있는 거예요. 20년이 넘도록. 그래서 이거는 정말 국회에서 공익정보 제공자에 대한 법률을 반드시 너무 미미하잖아요. 위원회 위원도 제가 하고 있었는데 현실적으로 국가기관이 그걸 안 지켜주고 있어서 문제입니다. 공익제보자에 대한 법적 대응은 다음에 얘기하시죠. 네네.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저희는 할 말이 많지만 그만큼 국민들의 속은 시꺼멓게 타들어갑니다. 이 타들어간 만큼 검찰개혁의 욕구는 높습니다. 검찰이 피하고 싶겠지만 이제 다가오는 새로운 정부에서 검찰개혁은 피할 수 없는 역사적 소명이 될 것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도 있지만 사실은 모멘텀, 계기를 잡아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2014년 12월에 있었던 이른바 비선 실세 문건 사건, 이건 재조사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조사가 되지 않겠어요?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거는 이제, 왜 이제 문제가 됐냐면은 가장 커다란 게, 일단 문건 유출된 거 아니에요. 어쨌든 간에, 표면적 문건 유출 아니에요. 그럼 거기에 대한 문건 유출에 관련된 국가 기밀이니까 당연히 그거 수사를 해야죠. 그걸 수사를 하다 보면 이제 본격적으로 수사가 더 넓어진다고 봐야죠. 그렇죠. 어떻게든지 그 내용이 다 밝혀져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모멘텀 말씀하셨는데 검찰개혁은 이래요. 지금 우리나라 이제 헌법 개정할 때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게 예를 들어 지금 기소 독점주의 아니겠습니까? 검찰에 대해서. 이 부분은 상당 부분 좀 아마 개정되겠다가 아마 제가 알기에 대부분의 그 대통령 이번에 선거에 나오신 후보들이 다 검찰개혁 얘기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기소권, 수사권 분립은 5명이 공이 다 얘기하고 있죠. 홍준표 후보는 이렇게 얘기했죠. 가만히 있다가 뭐라고 얘기했네? 나는 찬성 안 할 줄 알았죠? 저도 찬성입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렇게 똑같이는 안 했고 그렇게 살짝 약을 올리면서 결국 수사권, 기소권 분리해야 된다. 그래서 5명 다 찬성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어떤 분이 대통령이 되시든 간에 제가 볼 때 검찰개혁은 아마 거의 피할 수 없는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요거는 있어요. 공수처 설치하느냐 안 하느냐에 대해서는 조금 제가 볼 때 견해가 좀 다른 것 같고. 하지만 어쨌든 이대로 가서는 대한민국 검찰을 이대로 갈 수는 없다라는 것은 공통된 인식이기 때문에 아마 큰 변혁은 일어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재밌는 얘기가 검경 수사권 조정 얘기가 또다시 나오는데요. 만약에 경찰이 우병우 전 수석을 수사했으면 100% 구속됐을 거다. 검찰이 수사했기 때문에 이게 제대로 안 된 것이다. 경찰에게 수사권 주고 수사해봐라 하면 대통령이다. 라고 한 그 문건에 대해서 박관천 경정의 그 보고서였죠. 근데 거꾸로 대통령이 뭐라 그랬어요, 그 당시에. 오히려 그거는 문제가 안 되고 왜 이 문건이 밖으로 왜 유출됐냐는 거기에 키포인트를 찍어주지 않습니까? 국기문란이라고 가이드라인을 쳐주고요. 소위 말해 국기문란 사건이 이제 거기서 나온 거죠. 그리고 이른바 그 기획안 기술자가 우병우라고 추정을 하고 있고. 그렇죠. 저희는 그렇게 이제 보고 있죠. 아마 맞을 겁니다. 아마 관심을 그쪽으로 이제 돌린 게 그 당시 성공했죠. 그 당시에는 성공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죠? 결국 대통령이 탄핵되고 구속까지 갔습니다. 아마 그때 우병우 수석이 정확하게만 했더라도 아마 이와 같은 국가적인 불행한 사태는 없었을 거예요. 탄핵이 좀 더 일찍 오진 않았을까요? 그렇진 않았을 겁니다. 그때 문건 파문을 취재했던 이제 세계일보 기자들까지도 사실 생명의 위협을 느끼기 때문에 몸 안에 칼을 지니고 다니고 아이의 등하굣길을 챙기고 이랬다는 거거든요. 권력으로부터 상당히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고 지난번 헌법재판소 그 탄핵 심판 재판 때 나와서 진술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때 당시에 이제 권력 서열 1위가 정윤회, 2위가 최순실, 3위가 박근혜 대통령이다라는 문건이 올라갔던 건데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결국 정윤회는
이혼 소송을 하면서 사라지잖아요. 아웃됐고, 예. 아웃되면서 사실 최순실이 정권을 쥐고 모든 것을 하다가 결국에는 이 엄청난 사달이 나게 된 것인데 결과적으로 보면 이 컨트롤 타워가 누구였을까? 예. 결국에는 우병우 전 수석이 이것을 다 정리했을 가능성이 있는데 끝까지 나는 최순실을 모른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병우 수석이 무죄를 받겠다, 무죄 취지로 끝내 본인이 이제 승기를 잡겠다고 하지만 이렇게 끝내서는 안 되는 거죠. 1,700만이나 되는 시민들이 촛불을 그렇죠. 들고 외쳤던 적폐청산이 있는데요. 교수님, 이게 만약에 새로운 정부에서 정말 이 검찰 개혁을 하려면 물론 이제 수사권, 기소권 분립, 그다음 공수 검찰이 지금 제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우병우에 대한 그 영장 문제, 수사 문제는 검찰이 사실은 국민의 그 심판대에 올라와 있는 거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내가 적폐 세력이다. 자기 정권은 적폐 1호로 나를 손봐달라는 지금 선언이나 마찬가지라고 봐요. 그럼 또 훌륭한 분들이네요. 그럼 또 훌륭한 분들이야. 나를 손봐라는 것은. 그렇죠. 예. 그러니까 자백하는 거죠. 적폐 세력임을 자백하는 거예요.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 교수님. 이거 어마어마한 자리더라고요. 검찰국장. 그럼요. 검찰의 꽃입니다. 제가 알기에. 정치권에서 늘 그 자리가 수사 꽃이죠. 뭐 모든 그 과를 다 통제하고 있는데 이분하고 통화를 여러 차례 해요. 안태근, 이영렬, 김수남. 검찰 수뇌부는 다 전화하는데 다 안부 전화예요. 2달 동안 집중됩니다. 안부 전화가. 곧 촛불이 있을 터이니 촛불에 들지 않고 살아남길 바란다. 이건가요? 그렇죠. 그 검찰국장이 실질적인 인사권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청와대 민정수석과 대통령,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인사권을 갖고 있지만은 예. 개별적으로는 좀 챙길 수는 있는데 안을 만드는데 여기는 안을 만들고 상시적으로 검사의 일거수일투족하고 성적들을 다 매겨서 올리는 거거든요. 예. 그런 사람들이 실세라 그러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재화 변호사님, 아까 그 이제 이 직권남용, 네. 광주지검에 전화한 게 직권남용이냐 아니냐라고 하는데 이제 여기서 다뤄지지 않은 측면이 또 하나 있어요. 뭐냐면 그분들이 압수수색을 하지 않았습니까? 기소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만약에 직권남용 그러니까 이건 미수다 이랬는데 그 윤대진 부장검사와 그다음에 변찬우 지검장이 전화를 받고 자기가 해야 될 것을 안 하면 두 사람은 직무유기에 공범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죠. 사실은 예. 그걸 따라도 위법한 명령에 따르는 것은 면책되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것까지 봐줘야 우병우 돼요. 민정수석이 전화를 받고 예. 자신은 원래 업무상 과실치사죄로 기소를 하려고 했었는데 틀어버렸다. 예. 또는 서버에 대한 중앙정산실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려고까지 했었는데 그걸 하지 않았다. 직무유기죠. 그거는 별도로 성립하는 거예요. 그럼 논리적으로 그러면 귀결이 되네요. 예. 그 두 네. 분들이 검찰이나 특검 수사에 가서 어떤 외압을 받았다는 얘기를 안 했겠네요. 아니요. 그거는 저는 했다고 보는 게요. 그래요? 위정으로 범죄 사실에, 구성력 범죄 사실에 외압을 행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알아보기 위해서 전화했다는 부분이 위정이라고 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두 분은 전화로 외압을 행사했다는 사실은 인정하는 진술을 했던 거는 분명합니다. 그래야지 위증으로 갈 예. 수가 있으니까. 예. 나는 외압을 그러니까 통상 업무적인 일이었습니다. 이제 그 청문회 나와서 그냥 전화했는데 확인하려고 전화했습니다.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조사해 보니까 이 두 분이 압박을 좀 받은 것 같아. 그럼 당신 아니네. 난 교수님 견해가 더 맞는 것 같네. 왜냐하면 사실관계는 다 확보를 해놓고 아니죠. 법률적 판단만 달리한 겁니다. 아니죠. 그게 아니라 두 분이 진술을 나 외압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검찰이 그 부분은 전화 잠깐만요. 맞지만 외압이라고 느끼지 않았습니다. 외압으로 느끼지 않는다. 근데 그래도 너 거짓말한 것 같아서 위증 놓더니 영장 전담 판사가 외압받지 않았는데 왜 위증을 놓지? 기각 이렇게 만든 거 아닐까요? 아니 사실은 이게 특수본에서만 한 것이 아니고 이미 특검에서도 특검에서. 윤대진 검사는 이미 진술을 했었어요. 그리고 그 정도면 이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주관적으로 외압을 느꼈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판단하는 게 아니고 그 정도면
일반 검사라면 외압을 느꼈을까? 제3자적 시각에서 판단하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 이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불구속 결정은 큰 틀에서 보자면 검찰의 수사 부실일 수밖에 없고요. 우병우 수석을 치는 순간 검찰 수뇌부 닫혀야 되고 사실 연쇄 도미노가 발생되면 검찰 조직에 대한 너무 이게 위험이 크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일은 했다는 티는 내야 되니까 언론 플레이는 세게 한 거죠. 세게 했죠. 예, 그래서 뭐 40명, 50명 가까이 부르고. 참고인 불러다 조사는 세게 하고 결과는 이제 우리가 솜방망이 처벌하고 넘어가는 것밖에 방법이 없겠다. 그리고 다 봐준 거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특히 2014년 그 정윤회 문건 파문과 관련해서는 정확하게 사실이 밝혀진 게 하나도 없거든요. 예.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는 뭐 국회에서 특별법을 만들든지 해서 특검을 해서 진실 규명을 하고 관련된 자들을 다시 불러서 조사해서 새 정부에서 처리할 수밖에 없다. 예,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네네. 결국은 이 우병우 사태의 그 진앙지, 그러니까 2014년 5월 민정수석실에 비서관으로 맞습니다. 들어갑니다. 네. 그리고 그때 2월에 사실 국정농단 사태가 그때 불거질 수 있을 때 무슨 국정농단입니까? 오히려 거꾸로 갔죠. 예. 사실은 사건의 본질은 비서실세. 정윤회, 예, 소위 말하는 비서실세, 거기서 뭐 대한민국 권력 실세 순위는 1순위는 최순실, 2순위는 정윤회, 예. 3순위가 대통령이다. 예. 라고 하는 그 문건에 대해서 박관천 경정의 그 보고서였죠. 근데 거꾸로 대통령이 뭐라 그랬어요, 그 당시에. 오히려 그거는 문제가 안 되고 왜 이 문건이 밖으로 왜 유출됐냐는 거기에 키포인트를 찍어주지 않습니까? 국기문란이라고 가이드라인을 쳐주고요. 소위 말하는 국기문란 사건이 이제 거기서 나온 그리고 거죠. 이른바 그 기획안 기술자가 우병우라고 추정을 하고 있고. 그렇죠. 저희는 그렇게 이제 보고 있죠. 아마 맞을 겁니다. 예, 아마 관심을 그쪽으로 이제 돌린 게 그 당시 성공했죠. 예. 그 당시는 성공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죠? 결국 대통령이 탄핵되고 구속까지 갔습니다. 아마 그때 우병우 수석이 예. 정확하게만 했더라도 아마 이와 같은 국가적인 불행한 사태는 없었을 거예요. 탄핵이 좀 더 일찍 오진 않았을까요? 그렇진 않았을 겁니다. 그때 문건 파문을 취재했던 이제 세계일보 기자들까지도 예. 사실 생명의 위협을 느끼기 때문에 몸 안에 칼을 지니고 다니고 아이의 등하굣길을 챙기고 이랬다는 거거든요. 권력으로부터 상당히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고 지난번 헌법재판소 그 탄핵 심판 재판 때 나와서 진술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때 당시에 이제 권력 서열 1위가 정윤회, 2위가 최순실, 3위가 박근혜 대통령이다라는 문건이 올라갔던 건데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결국 정윤회는 이혼 소송을 하면서 사라지잖아요. 아웃됐고, 예. 아웃되면서 사실 최순실이 정권을 쥐고 모든 것을 하다가 결국에는 이 엄청난 사달이 나게 된 것인데 결과적으로 보면 이 컨트롤 타워가 누구였을까? 예. 결국에는 우병우 전 수석이 이것을 다 정리했을 가능성이 있는데 끝까지 나는 최순실을 모른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병우 수석이 무죄를 받겠다, 무죄 취지로 끝내 본인이 이제 승기를 잡겠다고 하지만 이렇게 끝내서는 안 되는 거죠. 1,700만이나 되는 시민들이 촛불을 들고 외쳤던 적폐청산이 있는데요. 교수님, 이게 만약에 새로운 정부에서 정말 이 검찰 개혁을 하려면 물론 이제 수사권, 기소권 분립, 그다음 공수처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도 있지만 사실은 모멘텀 계기를 잡아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2014년 12월에 있었던 이른바 비선실세 문건 사건 이건 재조사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마 조사가 되지 않겠어요?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거는 이제 왜 이제 문제가 됐냐면은 가장 커다란 게 예. 일단 문건 유출된 거 아니에요. 어쨌든 간에 예. 표면적 문건 유출 아니에요. 그럼 거기에 대한 문건 유출에 관련된 국가 기밀이니까 예. 당연히 그거 수사를 해야죠. 그걸 수사를 하다 보면 이제 본격적으로 수사가 더 누가 넓어진다고 막았는지. 봐야죠. 예. 그렇죠. 어떻게든지 그 내용이 다 밝혀져야 될 겁니다. 예. 그 다음에 모멘텀 말씀하셨는데 검찰 개혁은 이래요. 지금 우리나라 이제 이 헌법 개정할 때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게 예를 들어 지금 기소 독점주의 아니겠습니까? 검찰에 대해서 예. 이 부분은 상당 부분 좀 아마 개정되겠다가 아마 제가 알기에 대부분의 그 대통령 이번에 선거에 나오신 후보들이 다 검찰 개혁 얘기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예, 기소권, 수사권 분립은 5명이 공이 다 얘기하고 네, 있죠. 그래서 홍준표 후보는 이렇게 얘기했죠. 가만히 있다가 뭐라고 얘기했네? 나는 찬성 안 할 줄 알았죠? 저도 찬성입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렇게 똑같이는 안 했고, 예. 그렇게 살짝 약을 올리면서 결국 수사권, 기소권 분리해야 된다. 그래서 5명 다 찬성한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어떤 분이 대통령이 되시든 간에 제가 볼 때 검찰 개혁은 아마 거의 피할 수 없는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요거는 있어요.
공수처 설치하느냐 안 하느냐에 대해서는 조금 제가 볼 때 견해가 좀 다른 것 그렇죠. 같고, 하지만 어쨌든 이대로 가서는 대한민국 검찰을 이대로 갈 수는 없다라는 것은 예. 공통된 인식이기 때문에 아마 큰 변혁은 일어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지금 재밌는 얘기가 검경 수사권 조정 얘기가 또다시 나오는데요. 만약에 경찰이 우병우 전 수석을 수사했으면 100% 구속됐을 거다. 검찰이 수사했기 때문에 이게 제대로 안 된 것이다. 경찰에게 수사권 주고 수사해봐라 하면 검찰이 지금 제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우병우에 대한 그 영장 문제, 수사 문제는 검찰이 사실은 국민의 그 심판대에 올라와 있는 거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내가 적폐 세력이다. 차기 정권은 적폐 1호로 나를 손봐달라는 지금 선언이나 마찬가지라고 봐요. 그럼 또 훌륭한 분들이네요. 그럼 또 훌륭한 분들이야. 나를 손봐라는 것은. 그렇죠. 예. 그러니까 자백하는 거죠. 적폐 세력임을 자백하는 거예요.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 교수님. 이거 어마어마한 자리더라고요. 검찰국장. 그럼요. 검찰의 꽃입니다. 제가 알기에. 정치권에서 늘 그 자리가 수사 꽃이죠. 뭐 모든 그 과를 다 통제하고 있는데 이분하고 통화를 여러 차례 해요. 안태근, 이영렬, 김수남. 검찰 수령을 다 전화하는데 다 안부 전화해요. 2달 동안 집중됩니다. 안부 전화가. 곧 촛불이 있을 터이니 촛불에 데이지 않고 살아남길 바란다. 이건가요? 그렇죠. 그 검찰국장의 실질적인 인사권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청와대 민정수석과 대통령,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인사권을 갖고 있지만은 예. 개별적으로는 좀 챙길 수는 있는데 안을 만드는데 여기는 안을 만들고 상시적으로 검사의 일거수일투족하고 성적들을 다 매겨서 올리는 거거든요. 예. 그런 사람들이 실세라 그러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재화 변호사님, 아까 그 이제 이 직권남용, 광주지검에 전화한 게 직권남용이냐 아니냐라고 하는데 이제 여기서 다뤄지지 않은 측면이 또 하나 있어요. 뭐냐 하면, 그분들이 압수수색을 하지 않았습니까? 기소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만약에 직권남용, 그러니까 이건 미수다. 이랬는데, 그 윤대진 부장검사와 그 다음에 변찬우 지검장이 전화를 받고 자기가 해야 될 것을 안 하면 두 사람은 직무유기에 공범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죠. 사실은 그걸 따라도 위법한 명령에 따르는 것은 면책되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것까지 봐줘야 돼요. 우병우 민정수석이 전화를 받고 자신은 원래 업무상 과실치사죄로 기소를 하려고 했었는데 틀어버렸다. 또는 서버에 대한 중앙정산실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려고까지 했었는데 그걸 하지 않았다. 직무유기죠. 그거는 별도로 성립하는 거예요. 그럼 논리적으로 그러면 귀결이 되네요. 그 두 분들이 검찰이나 특검 수사에 가서 어떤 외압을 받았다는 얘기를 안 했겠네요. 아니요. 그거는 저는 했다고 보는 게요. 그래요? 위정으로 범죄 사실에, 구성력 범죄 사실에 외압을 행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알아보기 위해서 전화했다는 부분이 위정이라고 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두 분은 전화로 외압을 행사했다는 사실은 인정하는 진술을 했던 건 분명합니다. 그래야지 위증으로 갈 수가 있으니까. 나는 외압을, 그러니까 통상 업무적인 일이었습니다. 이제 그 청문회 나와서 그냥 전화했는데 확인하려고 전화했습니다.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조사해보니까 이 두 분이 압박을 좀 받은 것 같아? 그럼 당신, 아니네. 난 교수님 견해가 더 맞는 것 같네. 왜냐하면. 사실관계는 다 확보를 해놓고. 아니죠. 법률적 판단만 달리한 거죠. 아니죠. 그게 아니라 두 분이 진술을 나 외압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검찰이. 그 부분은. 잠깐만요. 맞지만 외압이라고 느끼지 않았습니다. 외압으로 느끼지 않는다. 근데, 그래도 너 거짓말 한 것 같아서 위증 놓더니 영장 전담 판사가, 외압받지 않았는데 왜 위증을 놓지? 기각! 이렇게 만든 거 아닐까요? 아니 사실은 이게 특수본에서만 한 것이 아니고 이미 특검에서도 윤대진 검사는 이미 진술을 했었어요. 그리고 그 정도면 이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주관적으로 외압을 느꼈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판단하는 게 아니고 그 정도면 일반 검사라면 외압을 느꼈을까? 제3자적 시각에서 판단하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 이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불구속 결정은
큰 틀에서 보자면 검찰의 수사 부실일 수밖에 없고요. 우병우 수석을 치는 순간 검찰 수뇌부 닫혀야 되고 사실 연쇄 도미노가 발생되면 검찰 조직에 대한 너무 이게 위험이 크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일은 했다는 티는 내야 되니까 언론 플레이는 세게 한 거죠. 세게 했죠. 예, 그래서 뭐 40명, 다 50명 가까이 부르고. 참고인 불러다 조사는 세게 하고 결과는 이제 우리가 솜방망이 처벌하고 넘어가는 것밖에 방법이 없겠다. 그리고 다 봐준 거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특히 2014년 그 정윤의 문건 파문과 관련해서는 정확하게 사실이 밝혀진 게 하나도 없거든요. 예.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는 뭐 국회에서 특별법을 만들든지 해서 특검을 해서 진실 규명을 하고 관련된 자들을 다시 불러서 조사해서 새 정부에서 처리할 수밖에 없다. 예,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네. 결국은 이 우병우 사태의 그 진앙지, 그러니까 2014년 5월 민정수석실에 비서관으로 맞습니다. 들어갑니다. 네. 그리고 그때 2월에 사실 국정농단 사태가 그때 불거질 수 있을 때 무슨 국정농단입니까? 오히려 거꾸로 갔죠. 예. 사실은 사건의 본질은 그 저기 비서실세. 정윤회 예, 소위 말하는 비서실세 거기서 뭐 대한민국 권력실세 순위는 1순위는 최순실. 2순위는 정윤회, 예. 3순위